이 공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면 그 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애플 비전 프로로 공간 컴퓨팅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공간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마트 글래스에다가 또 질문하는 거죠. 공간 컴퓨팅은 빅테크 세 군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메타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저는 IT 업계에 27년 차 몸담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또 다양한 경험뿐 아니라 또 스타트업 경험까지 했던 이력이 있고,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하고 일하면서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뭐 투자나 자문 코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저도 또 새로운 일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SKT라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메타버스 총괄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AI 스타트업 창업을 결심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그전에 대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또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주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영업 활동들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그걸 꼭 어떻게든지 해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이나 여러 회사들을 다양하게 투자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제 인생에서 내가 안 해본 게 뭘까?' 이 과정에서 '아, 내가 또 기업을 만들어서 키워 보고 이런 거를 직접 안 해 봤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좀 '새로운 도전을 더 나이 먹기 전에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또 사표를 내고 나와서 또 AI 쪽 사업도 해 보고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공간 컴퓨팅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이번에 또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간 컴퓨팅은 기존에 우리가 PC나 뭐 랩탑,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 평면의 디지털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하던 디지털 경험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끌고 나와서 이 공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뭐 3D로 인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관련된 물체랑 연관된 디지털 정보를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뭐 시선 추적이라든지 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제스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객체를 조작하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해요. 공간 컴퓨팅이 도입되면 우리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그 노트북은 굉장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제약적이잖아요. 화면도 작고, 그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터치 이런 걸로 하게 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애플이 사실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가지고 왔는데요. 그전에 물론 뭐 MIT 미디어 랩에서 그 석사 논문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화두로 내놓은 거는 애플이에요. 애플이 2023 년에 WWDC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간 자체를 인터페이스 삼아서, 기존에 우리가 맥북을 통해서 퍼스널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애플 비전 프로로 공간 컴퓨팅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랩탑에서 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확장 모니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장 모니터를 별도의 실제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공간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내가 여러 개의 공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 그 확장 모니터를 쓸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뭐 여기에다가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자동차를 실제 사물하고 똑같은 크기로 놓은 다음에 이 자동차 색깔도 바꿔보고 또 부품도 바꿔보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또 공간 컴퓨팅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공간 컴퓨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간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자체를 공간 컴퓨터로 인식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뭐 몰입형 기기 또는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기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현실 공간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정확한 적당한 정보를 딱 보여준 다음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열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동작을 한다든지, 내가 AI를 쓰고 싶으면 일단 스마트폰을 연다. 그다음에 제미나이나 챗GPT를 켠다. 그다음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물어본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간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눈을 딱 뜨고 내가 스마트 글래스에다가 또 질문하는 거죠. "내가 오늘 스케줄이 어때? 지금 날씨는 어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제품은 뭐야?"라고 궁금한 거를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나한테 정보를 보여주고, 필요한 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내 눈앞에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공간 안에다 빨간 의자를 배치하고 싶어. 그런데 이 빨간 의자가 배치되면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빨간 의자를 가져와서 이 공간에 딱 배치해 준 다음에 여기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색은 어떠세요?"라고 이제 추천도 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 이 의자는 너무 커서 이 스튜디오 안에는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라고 공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정보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아닌 편안한 내 일상에서의 인터페이스로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공간 컴퓨팅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간 컴퓨팅을 선도할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간 컴퓨팅은 실제로 지금 굉장히 큰 빅테크 세 군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공간 컴퓨팅 삼국지라고 부르고 또 책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쪽 기술 영역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메타입니다. 메타가 2012 년에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2.5 조가 넘는 돈으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VR 기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먼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후에 이 가상 공간 안에만 갇혀 있으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제약이 되고, 또 실제로 제가 이 VR을 하다가 막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공간을 카메라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이제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현실 공간을 그대로 뿌려 주면서 그 위에 디지털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혼합 현실로 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무려 그 작업을 2012 년에 인수를 했으니까 14 년이 넘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이후에 스마트 글래스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가 지금 현재 공간 컴퓨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와 투자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홀로렌즈 기억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냈던 홀로렌즈라고 있는데, 그 홀로렌즈에서 홀로렌즈 사업이 접으면서 거기에서 있던 뭐 탤런트들도 뭐 메타나 다른 회사들로 가서 실제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메타가 기존에 그리고 있던 가상 현실이나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컴퓨팅 공간으로 나온 공간 컴퓨팅 영역까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메타고, 제가 삼국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원래 2000 년대
2009년 10년 그때부터 해서 공간을 인식하고 또 그 안에 AR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증강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계속했고 그렇게 쌓아 놓은 그 공간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공간 컴퓨팅 기기인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먼저 내놨는데 사실은 애플 비전 프로가 사람들은 뭐 기존에 원래 기대 대비 덜 팔려서 많이 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게 우리 앞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애플이 보여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기존에 갖고 있던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서 보여줬던 그런 인터페이스를 공간 컴퓨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 리퀴드 글래스라는 UX를 만들어서 그걸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작년 WWDC에서 보여줬던 거고 그 이후로는 이 공간에서의 UX랑 이 스마트 디바이스 기존의 맥북이나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를 이제 공간 컴퓨팅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 컴퓨팅을 애플이 잘하냐 못하냐를 얘기하기 전에 애플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꿈과 그런 비전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회사는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이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본인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직접 고객한테 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제조 회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안드로이드 생태계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그리고 또 광고 수익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본인들이 했던 그 기존의 플레이의 확장으로 안드로이드 XR이라는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이 플랫폼 위에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소니라든지 여러 공간 컴퓨팅 기기를 제작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안드로이드 같은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써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 또 이면에는 본인들의 플랫폼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를 이 회사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작년에 냈던 갤럭시 XR 공간 컴퓨팅 기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제미나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UX를 대신해서 동작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과 메타와 구글 이 회사가 공간 컴퓨팅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공간 컴퓨팅은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메타 같은 경우는 AI 글래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지금처럼 대화형으로만 가능한 그 글래스를 처음 나온 거는 2021년에 나왔어요. 레이밴 메타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사진만 찍고 동영상만 올리고 뭐 인스타로 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글래스였는데 이게 챗 GPT 이후에 메타 AI를 집어넣음으로써 글래스를 통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넣었고 그게 시장에서 좀 반응이 온 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메타가 레이밴 메타 글래스만 무려 74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그렇게 팔고 나니 이제 시장에서 '와 글래스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로 저렇게 수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도 구글하고 함께 해서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조만간 애플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인 AI가 공간 컴퓨팅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최근 그 화두인 AI가 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챗GPT였다면은 이제 서서히 뭐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사실 피지컬 AI라는 거는 그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있던 AI가 이 현실 공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 공간에 나와서 그냥 현실의 3D로 이해뿐만 아니라 또 물리법칙도 이해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공간 안에서 해야 되는 행동을 직접 하는 그런 AI를 피지컬 AI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차라든지 뭐 플라잉 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이 다 피지컬 AI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현실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을 제가 확 잡았어요. 그러면은 깨질 거 아니에요. 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알고 이해를 해서 살살 잡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그냥 3D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유리 같은 경우는 세게 잡으면 깨지는구나.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그냥 잡아도 괜찮구나. 이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 행동에 따른 결과까지도, 인과관계까지도 이해를 하는 거를 공간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공간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을 해야지 피지컬 AI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현실에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이슈가 없이 잘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간 지능을 갖춘 피지컬 AI가 잘 발달을 하는 이런 흐름상에서 이 공간 지능이라는 게 그 공간 컴퓨팅에서의 현실 공간을 이해하는 거랑 정확히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공간 컴퓨팅도 같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고, 실제로 그렇게 테크니컬하게는 같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컴퓨팅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국내 회사는 어디일까요? 공간 컴퓨팅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내 관련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키워드로 던졌고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뛰어들었는데, 이 메타버스의 그 하입이 꺾이면서 굉장히 그 인식도 안 좋아지고 또 투자도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 컴퓨팅에 먼저 뛰어들어서 했던 회사들이 사실은 많이 피보팅을 하거나 또 파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겨우 서바이벌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뭐 레티널 같은 회사들은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 스마트 글래스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로 굉장히 뜨끈뜨끈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간 컴퓨팅에서 그 플랫폼이나 뭐 AI 관련한 UX 쪽에 주도권을 갖고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또 퀄컴이 함께 제공을 하는 안드로이드 XR을 통해서 그 위에서의 디바이스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작년에 갤럭시 XR을 냈고, 올해 또 마찬가지로 와비파커랑 젠틀몬스터랑 글래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안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작은 회사들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면서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고객들에게 뭐 그 공간 컴퓨팅 안에서의 UX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의 그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공간 컴퓨팅 삼국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안에서의 작은 회사들도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 컴퓨팅 분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현재는 AI를 통해서 대화형 글래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회사들이 AI 글래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모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공간 지능을 갖춰 공간 컴퓨팅으로 진화를 시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글래스 쪽 회사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뭐 구글이나 메타나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래스를 중심으로 열심히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거기 뒤쪽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또 있어요. 오히려 스마트 글래스는 춘추전국 시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중국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중국은 이 하이브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엑스리얼이라든지 TCL의 자회사인 레이네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록히드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 고급 형태의 안경을 진짜 안경인지 스마트 글래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뭐 이븐 리얼리티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도 지금 다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AI 글래스로 시작했지만 이 회사들도 궁극적으로는 공간에서 상호 소통이 가능한 공간 지능 디바이스로 발전시켜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대표 사례인 테슬라와 이번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피지컬 AI를 가장 오래 한 회사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테슬라는 2003 년에 창업을 해서 이후에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현재 FSD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한 방식은 일단 어 자동차를 많이 뿌려서 세상의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똑똑한 자동차 그리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든다가 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챗GPT를 이야기를 할 때 챗GPT가 어떻게 해서 똑똑해졌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인터넷에 방대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GPU로 열심히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똑똑해진 AI가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척척 박사처럼 대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현 실제로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있는 공간 정보를 열심히 가져다가 학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현실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라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테슬라는 다행히도 자기들이 배포했던 그런 많은 자동차들이 올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열심히 학습을 해서 지금 똑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다른 회사들 특히 이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현실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로 인해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제대로 학습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 회사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엔비디아가 이제 코스모스라는 걸 작년에 내놓으면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세상을 이해하고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공간 지능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미리 데이터를 합성시킨 다음에 그 합성된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를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플랫폼을 작년에 CES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알파마요라고 해서 그 오픈 소스로 본인들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가져다가 쓸 수 있게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벤츠랑 협력이죠. 여러 중국 회사들이나 다른 다양한 회사들하고도 협력 발표를 했지만 벤츠와 CLA 라는 자동차에 이미 알파마요가 탑재가 돼서 벌써 유럽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도로를 뭐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본인들이 판매한 자동차가 전 세계에 900만 대가 넘어요. 이 9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본인들에게 계속 데이터를 주고 있고 그중에 심지어는 FSD가 탑재한 그런 자동차는 128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그 데이터로 지금 FSD로 주행한 거리가 111억
마일이라고 합니다. 111억 마일. 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서 현재 테슬라를 점점점 똑똑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현실 데이터를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라는 걸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안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가져다가 마음대로 써라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한테 주는 이런 오픈 정책을 펼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빠르게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게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주고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차들이 충분히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그리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그 자동차의 트레이닝된 모델들을 통해서 진화된 그런 브레인, 피지컬 AI를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칩에 탑재를 하게 해서 자동차들이 똑똑하게 만드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쓰게 하고,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뭐 GPU라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칩, 뭐 오린이나 토르 같은 칩들을 판매를 하는 게 또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방을 해서 이 시장을 키우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점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과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로봇 학습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결국은 현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현실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게 그 가상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돌아다니는 어떤 도심 지역에 도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도로의 상태가 비가 올 때랑 눈이 올 때랑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를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을 때 이게 빨리 서는지 늦게 서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거를 그 가상 공간에서의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현실에서의 부족한 데이터를 가상에서 AI로, 생성형 AI로 만들어내서 보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지컬 AI의 최종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휴머노이드 로봇.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로봇을 보면은 뭐 아마존에 이미 뭐 100만 대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키바 같은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뭐 ABB나 뭐 쿠카, 파낙 같은 그런 산업용 그런 로봇들도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집에서 돌아다니는 그 청소 로봇. 그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면은 이제 서빙해 주는 서빙 로봇들도 많잖아요. 이런 로봇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로봇을 다 휴머노이드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휴머노이드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은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일을 하는 모든 로봇이 굳이 다 갖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로봇이 존재하긴 할 거다.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대세가 될 거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굉장히 귀찮아하는 일들도 많지만 또 위험한 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그 에이전틱 AI가 지금 똑똑해지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뭐 지메일이라든지 캘린더라든지 이런 툴들을 쓰는 것처럼, 결국은 로봇도 현실에서 사람이 필요한 일들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현실에서의 툴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툴로 세상은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하고 스케일이 다른 한 뭐 2.5 미터짜리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로봇은 이 공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오다가 뭐 부딪힌다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툴을 쓰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쓰는 툴을 그대로 쓰고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어디든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갖다 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미래가 되면은 휴머노이드가 대세가 될 거다. 범용 피지컬 AI가 될 거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통 이거를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